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한 편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이현우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꺼내는 게 쉽진 않지만 언젠가 제 인생의 한 장면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25살. 그때 저는 한창 잘 나가던 레스토랑 사장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하루 종일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밤이면 네온사인이 번쩍였고 그 불빛 아래에서 제 꿈도 반짝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 송하윤이라는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습니다. 22살의 하윤이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언제나 환하게 웃던 아이였어요. 처음엔 그저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군요. 퇴근 후 버스 정류장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하윤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 한마디가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윤은 처음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날 이후 매일같이 버스 대신 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 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하루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1년 뒤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식장 밖으로 나와 눈을 마주치며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나자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졌고 식자재 값은 오르고 임대료는 밀려갔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자. 그 다음엔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결국 폐업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 닫는 날 홀에 불을 끄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아직도 오늘의 추천 메뉴라고 적힌 칠판이 서 있었죠. 비빔 파스타, 스테이크 세트. 내 손으로 직접 썼던 글씨였는데 이제 그걸 지워야만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하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에 웃어 보이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2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간판 제작소 보조,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하루에 15시간을 일했지만 하윤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다시 가게 차릴 수 있을 거야. 손바닥은 페인트로 얼룩지고 밤이면 참외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괜찮아. 우리 아기 태어나면 더 힘내야지. 그녀가 웃었고 그 미소가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손을 꼭 쥐고 있자니 세상이 다 고마웠습니다. 이름은 도윤으로 하자. 밝고 따뜻하게 자라라고.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인생의 방향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했던 네온사인은 꺼졌고 손엔 굳은 살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저는 믿었습니다. 사랑이면 노력하면 모든 게 다시 빛날 거라고요. 아들이 태어난 뒤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그 따뜻한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새벽마다 울어대는 아기를 보며 피곤했지만 그 울음소리조차 제겐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하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차릴 때나 아이를 안을 때도 그녀의 표정 어딘가엔 미묘한 공허함이 있었죠. 처음엔 산후 우울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안일까지 하니 힘들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도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잖아. 그렇게 다독이려 했지만 그녀는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구르트 배달일 좀 해볼게요. 배달을 한다고? 응. 새벽에 조금만 다니면 돈도 벌고 답답한 것도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의 새벽, 리어카 바퀴 소리가 골목을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창문 너머로 하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부지런히 리어카를 끌던 그녀의 모습이 기특하기도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에서 이상한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 씨 요즘 지점장이랑 같이 다니더라? 둘이 차 타고 어디 가는 거 봤어? 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야 뒷말 좋아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말 한마디에도 웃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피곤해요.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화장도 짙어지고 새 옷을 사 입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외출할 때면 향수를 뿌리던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마다 도윤이를 안고 기다리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텅 빈 거실만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퇴근해도 하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홀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윤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이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여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도윤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젖어 있었고 젖병은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서랍에 있던 목걸이와 반지도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 안내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밤새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만을 바라며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새벽이 다 되어서야 휴대폰에 짧은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 한 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제가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녀는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를 두고요. 그날 밤 도윤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아이는 어떡하지? 하지만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일어나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때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인생은 끝났지만 아버지로서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떠난 다음 날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가 유난히 차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방 안엔 아직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옷장 문틈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고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컵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냄새보다 선명하게 남은 건 도윤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침부터 울던 아이를 달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울면 안 된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돼. 그날부터 제 하루는 잠이 아니라 버팀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아기 분유를 데웠습니다. 처음엔 물 온도도 몰라서 너무 뜨겁게 만들어 아이가 울기도 했죠. 그때마다 죄책감에 가슴이 쿡쿡 아팠습니다. 낮에는 간판 제작소에서 일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손끝에 물집이 잡혀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엔 페인트가 말라붙어 저녁엔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죠. 퇴근 후엔 집에 들러 아이를 잠시 안아 재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술 취한 손님을 태워주면서도 머릿속엔 늘 도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자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하루에 3시간 남짓 자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때는 잠이 아까웠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유치원 갈 때 들려주곤 했죠. 밥 위에 김을 곱게 펴고 달걀 프라이를 반으로 잘라 아이 쪽에 더 얹었습니다. 도윤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그 말이 제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아버님, 도윤이는 늘 밥을 다 먹어요.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이가 착한 게 아니라 아마 배고픔이 익숙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간판집 일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낮에는 간판, 밤에는 배달 대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를 몰며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질 때면 그래도 이 돈으로 도윤이 우유를 살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루 3끼를 먹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도윤의 밥상만큼은 절대 비우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아이의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그건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이는 점점 커갔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가끔 제게 크레파스를 들고 와 아빠, 그림 그려줄게 하며 웃었습니다. 그림 속 제 모습은 언제나 큰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가끔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고, 혼자 키우기 힘들지요. 괜찮아요. 버틸만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아버지는 아닐까? 혹시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할까? 그래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페인트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 손톱 밑에는 페인트가 스며들었지만 그 손으로 도시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빠처럼 될래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플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을 담고 싶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도 같이 무너진다. 끝까지 버텨야 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시간이 우리 부자에게 얼마나 긴 터널이 될지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이 아이의 웃음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도윤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39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손에는 굳은 살이 더 깊게 박혔고 허리에는 늘 고질적인 통증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웃음을 보면 그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불 꺼진 거실이 맞아주었고 밥 냄새보다는 페인트 냄새가 더 익숙했습니다. 가끔은 아이가 잠든 뒤 빈 컵에 커피를 타 마시며 생각했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미선. 저보다 4살 정도 어려 보였고 단정한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드님 혼자 키우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자주 봤거든요. 항상 아이랑 같이 오시잖아요. 그날 이후로 가끔 마트 앞에서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이혼을 하고 7살짜리 딸 수아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는 게 참 비슷하네요.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땐 큰 위로였습니다. 몇 번 더 마주치면서 밥 한 끼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 먹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웃었고 그 웃음이 오래전 하윤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도윤이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한테 친구가 생겼어. 여자친구요? 아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눈빛엔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성숙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가족을 꿈꾸게 됐습니다. 도윤이에게 새엄마가 생기고 미선의 딸 수아에게 새아빠가 생기는 일이니까 두 아이 모두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가족 몇 명만 초대했고 식장 대신 식당 한쪽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 찌개를 식탁 위에 올리며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와 수아는 어색하지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숟가락질이 서툴렀죠. 그 모습을 보며 미선이 웃었습니다. 애들 금방 친해질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미선이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줬고 아이들 도시락까지 챙겨줬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 갈 때 오늘도 힘내. 그녀가 다정하게 말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도윤이가 혼자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진짜 가정답게 살아볼 수 있겠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미선은 간식을 내왔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그 평범한 풍경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는 법이죠. 그 평화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어느 날부터인지 달라졌습니다. 저를 바라볼 땐 웃었지만 돌아서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물으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녀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도윤이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학교 얘기를 잘하던 아이가 요즘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어땠어? 그냥요. 짧은 대답 뒤엔 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속에 아들이 느끼던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저 바빴습니다. 낮엔 간판 제작소, 밤엔 배달 일을 하며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도윤이도 웃을 날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의 그림자 뒤에서 또 다른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온했지만 저녁이 되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퇴근 후 문을 열면 도윤이는 책상에 엎드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들, 밥 먹자. 괜찮아요. 나중에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사춘기가 온 줄 알았습니다. 나이도 그럴 때였고 요즘 아이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통을 열었는데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젓가락 자국도 없었어요. 반찬은 그대로 굳어 있었고 김치엔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었어? 그냥 배가 안 고팠어요.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밥을 좋아하던 도윤이가 밥을 남긴다는 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교과서가 펴져 있었고 서랍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그 속엔 비닐봉지에 담긴 과자 부스러기와 말라붙은 빵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숨겨놨을까? 다음 날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엔 미선과 그녀의 딸 수아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과자 봉지와 빈 컵이 흩어져 있었죠. 도윤이는 방에 있어요. 숙제한대요. 그 말에 방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도윤이가 조그만 냄비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속엔 반쯤 익은 면이 덩어리째 굳어 있었죠.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먹었어?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요. 배고파서요. 새엄마가 밥 안 줬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 미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동네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도윤이가 요즘 자주 와요. 우리 아들이요? 네, 항상 500원어치 떡볶이만 달라 그래요. 가끔은 외상으로 먹고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하루는 슈퍼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현우 씨, 아들이 요즘 컵라면 자주 사가요. 근데 돈이 모자라면 그냥 나중에 준다고 하더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과일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좋아하던 반찬은 없었습니다. 계란, 김, 햄, 아무것도요.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새벽 우유 배달원이 현관 앞에서 우유를 내려놓을 때 문이 살짝 열리며 들리던 아이의 발소리. 그날 우유병이 바닥에 떨어져 우유가 흘러내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도윤이 교과서를 펴봤습니다. 수학책 구석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배고파라는 단어가 수십 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작게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알면 더 혼나. 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이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날 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뼈가 느껴질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이 행복할 거라 믿었다는 이유로 아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쳤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이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다음 날,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자라나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도윤이를 괴롭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옆에는 수아가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빈 맥주캔 2개가 굴러다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지난밤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맡았던 이상한 향수 냄새인 줄 알았던 그것은 분명 술 냄새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일찍 와서. 미선이 놀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냥 일찍 끝나서 왔어요. 제가 짧게 대답하자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 말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쪽에는 수아가 좋아하는 간식과 음료가 가득했지만 도윤이가 좋아하던 것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찬통에는 수아 이름이 적힌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죠. 수아 반찬, 먹지 말 것.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도윤이가 작은 스테인리스 컵에 찬물만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 속에서 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밥은 없어요. 새엄마가 밥 안 줬니?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알면 혼나니까 말 안 하려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냉장고 뒤졌어? 술 기운이 섞인 거친 말투였습니다. 내가 몇 번 말했어? 남의 것 함부로 먹지 말라고. 미선은 다가오며 아이를 밀쳤고 도윤이는 벽에 부딪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만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미선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 애는 버릇이 없어요. 맨날 밥 달라 그러고 말도 안 듣고. 그게 잘못이에요? 내 딸은 예의 바르게 먹을 만큼만 먹어요. 그런데 쟤는 자꾸 더 달라고 해요. 내가 왜 남의 자식까지 챙겨야 해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니.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내 전부이자 내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걸까? 현관 앞에서 우유 배달원이 신고했습니다. 며칠 전 목격한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우유 배달 아저씨. 그날 우유를 쏟던 도윤이의 모습을 봤던 그분이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안, 쓰레기통, 그리고 거실의 술병들,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경찰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는 이웃들의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저 집 그런 일이 있었대. 아이 불쌍하다. 아버지는 참 착한 분인데. 미선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 애가 편식이 심해서 안 먹은 거예요.
하지만 냉장고 속 반찬통과 아들의 일기장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된다. 새엄마가 내 밥은 안 해줬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말 안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아들은 제 마음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바빠서 너의 고통을 보지 못했어. 도윤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번지는 걸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내려오는 계단 위에서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둘이죠? 그래, 이제 우리 둘이야. 그 말에 아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 하나에 몸을 기댄 채 도윤이가 제 옆을 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젖어가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 말은 도윤이에게 한 약속이자 제 자신에게 건 맹세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 불을 켰습니다. 그동안 어둡고 차가웠던 집안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 마치 그 김 속의 진한 상처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먹어라. 아빠가 매일 해줄게. 도윤이는 밥을 한 숟갈 먹더니 잠시 멈춰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맛있어요. 아빠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부엌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엔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고되긴 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졌으니까요. 도윤이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도윤이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늘 혼자 있었는데 요즘은 친구들과도 웃어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웃을 수 있구나. 이제 진짜 괜찮아지는구나.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간판집, 밤엔 여전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더 지쳐갔지만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성인이 된 도윤이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취업했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몇 달 뒤 도윤이는 착한 여자아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제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처럼 살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인생 다 한 거야. 이제 도윤이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주가 생겼습니다. 작은 아기의 손을 잡는 순간 30년 전 도윤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가끔 도윤이가 말합니다. 아빠, 그때 포기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의 세상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통과 눈물을 함께 버텼고 결국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도윤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 차례예요. 아빠가 저한테 해줬던 사랑, 이제 제가 제 아이에게 해줄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 순간 긴 세월 동안 무겁게 눌렀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젠 머리카락엔 흰빛이 스며들고 손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간판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이젠 무거운 철판을 들기보다 도윤이의 아이 사진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를 부를 날이 오다니 그저 감사했습니다. 삶은 참 이상합니다. 그토록 버겁던 날들도 돌이켜보면 다 지나가더군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동네 골목 안 국수집에 들렀습니다. 허름한 간판, 낡은 의자, 삶은 면 냄새와 멸치 육수 향이 섞여 있던 곳. 가게 안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조용히 끓는 국수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국수를 시켰습니다.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그때 설거지통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여자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수저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도윤을 두고 떠났던 그 사람. 3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여자.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숨이 멎은 듯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설마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하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일해요. 그 말 한마디가 30년의 세월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눈가의 주름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앞치마를 벗고 사장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수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지나가며 국수 냄새 대신 서늘한 공기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제 질문에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살지 못했어요. 그 사람도 결국 저를 떠났고 그 뒤로는 이곳저곳 전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살아요. 늙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엔 교만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만든 상처가 보일 뿐이었죠. 도윤이는 잘 컸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요? 하윤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 컸어요.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이 버린 아이지만 끝까지 버티고 잘 살아냈어요. 하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낳기만 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었어요.
그럼 왜 안 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녀의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와서 원망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도윤이한테 전해주세요. 직접 말해요. 아니요. 이제 와서 얼굴 볼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그 미안한 마음 그걸로 충분해요. 국수집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 고마워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이미 눈물을 닦으며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만났다고요? 국수집에서 일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아들이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린 함께 그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하윤은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 우리 도윤이 맞아? 안녕하세요. 도윤은 조용히 인사했지만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연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잔잔히 말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하윤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래된 매듭이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국수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아빠 국수 참 맛있네요. 그래, 인생도 그렇지. 처음엔 뜨겁고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지는 거야. 창밖에는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성취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하윤도 그녀의 남은 세월만큼은 따뜻하길.